안녕하세요. 그 책방입니다. 이번 주에 준비한 작품은 이정은 작가의 왕이 귀환하다 라는 단편 소설입니다. 작품 속 화자는 젊은 시절 자기가 따르던 조폭 우두머리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 덩치 큰 남자의 말년을 지켜보면서 다시금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닫습니다. 인생에 대한 작가의 통찰이 조폭 두목을 통해 예리하고 위트 있게 표현되어 있기에 막힘없이 술술 읽히는 작품입니다. 왕이 어떤 모습으로 귀환하였는지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그 책방과 함께 편안한 감상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청취 고맙습니다. 왕이 귀환하다. 이정은. 내 이름은 찌질이다. 오야붕 따까리로 있을 때 그가 지어준 별명이다. 너처럼 마음이 심약해서 세상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하겠느냐 강하게 살아가라는 뜻으로 내게 붙여준 애칭이었다. 그때부터 나는 조폭 세계에서 만석이라는 이름 대신에 찌질이로 통했다. 그는 세상 물정 모르는 나의 어수룩함을 좋아했다. 어수룩하면서도 명석한 머리를 가진 나와 자신의 힘과 배짱을 합치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음을 알았을 것이다. 나의 모자람을 묵인한 것은 무례한 사람들이 득실거리는 조폭 세계에서 예의 바르게 행동해야 한다는 어줍지 않은 철학을 가졌기 때문이다. 오야붕과 지낸 세월은 나에게도 전성기였다. 오야붕의 본명은 오대붕이다. 그는 수원에서 이름값을 하고 다녔다. 깡패학교로 유명한 공고를 다녔다. 그의 가방에는 책 대신 줄칼과 스크레이퍼, 스위스 맞는 칼을 넣고 다녔다. 그는 그때부터 유명한 싸움꾼이었다. 평소에는 말이 없었지만 성질이 나면 눈에 보이는 게 없었다. 생각하고 말고가 없이 눈 흰자위가 옆으로 휙 돌아간과 동시에 벽돌이고 뭐고 간에 휘둘렀던 것이다. 그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연필보다 벽돌을 먼저 들었던 싸움의 규제. 일단 싸움을 시작하면 반드시 피를 봐야 직성이 풀리는 호전성. 어떤 상황에도 상대에게 치명적인 위해를 가하는 잔인성. 아무리 무서운 상대라도 절대 겁먹지 않는 담대함. 오야붕은 싸움을 위해 태어난 사내였다. 언젠가 그가 내게 말했다. 싸움판에선 상대의 허점을 이용해 뒤에서 공격하면 끝이지. 비겁한 거 아닙니까? 승자가 선이란 것도 모르냐? 그건 기선을 잡은 후도 늦지 않아. 그는 씩 웃었다. 싸움에선 선제 공격을 하고 나서 달려드는 놈의 힘을 이용해서 돌려차기로 급소를 가격하면 끝나지. 정면으로 대결할 때에도 두 발만 버티고 있으면 크게 밀리진 않아. 그와의 인연은 중학교 시절부터다. 같은 동네 골칫거리들이었다. 그는 의부의 학대를 피해 외갓집에 온 아이였고 나는 양반집 아들이었지만 늙은 아버지가 팔푼이 식물을 건드려 낳은 천덕꾸러기였다. 집안 어른 누구도 나에게 관심이 없었다. 공부엔 취미가 없었지만 그래도 학교는 다녀야 했다. 등록금이 없어 퇴학을 당한 내가 학교를 다닐 수 있었던 것은 오야붕의 마음에 들고부터다. 그를 따라다니면 겁나는 게 없었고 누구라도 다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었다. 나는 그의 그늘에서 고등학교까지 다녔다. 어디서부터
오야붕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 오야붕을 쓰러뜨리고 승자가 된 망치형에게서 전화가 온 것은 어제 저녁이었다. 강남에 모셨으니 잘 부탁한다는 거였다. 왕년에 조폭이던 오야붕이 구룡산 아래 무허가 판잣집에 혼자 살고 있다니 믿어지지 않았다. 오야붕을 만나기가 두려웠다. 내가 자신의 애인을 꿰차고 도망쳤다는 소문을 의심치 않고 있으리라 짐작했기 때문이다. 나는 망치에게 물었다. 망치 형님, 어떻게 제가? 야, 찌질아. 넌 어떻게 된 놈이 큰형님을 그렇게 모르냐? 널 그냥 놔둔 것은 못 잡은 게 아니라 안 찾은 거야. 알았냐? 망치는 말을 하면서 혀를 찼다. 주먹 세 개의 일이인지 리더의 자리에 오른 자의 자신감인지. 망치는 구룡마을 재개발 단지를 접수하고 오야붕에게 임시로 거처를 마련해 줬다고 했다. 나는 내키지 않았으나 오야붕을 찾아가 보라는 망치의 뜻을 따르기로 했다. 오야붕의 전성기가 눈앞에 떠오른다. 15년 전. 그가 오야붕이 되던 날의 일전은 눈부신 것이었다. 변두리 주먹들을 제압하고 새를 불려 전국 어떤 패거리가 몰려와도 끄떡없는 세력을 확보했던 것이다. 180cm의 큰 키에 빠른 몸놀림과 발차기가 주특기였다. 그는 날카로운 눈초리로 둘러선 패거리들을 이리저리 둘러보았다. 그의 좌우 등 뒤에서 거칠게 자갈 밟는 소리가 났다. 그는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숙이면서 먼저 오른쪽부터 치고 들어오는 공격을 돌려막았다. 점퍼자락을 자른 나이프가 반짝이며 바닥에 떨어지는 둔탁한 소리가 났다. 조금의 틈을 주지 않고 왼쪽에서 덮치는 검은 그림자를 뒷발질로 때려 눕히고 곧바로 옆에서 주먹을 뻗는 놈의 팔을 비틀면서 사타구니를 걷어찼다. 바로 앞에서 달려드는 또 다른 놈의 목을 감아 내동댕이 치고는 추격을 피해 전속력으로 달렸다. 나는 오야붕이 지그재그로 달리도록 길을 열어주었다. 그리고 나는 그들에게 잡혀 죽도록 얻어맞았다. 눈을 떴을 때는 병원이었다. 그 후 나는 신임을 얻었다. 오야붕이라는 자리는 조직만 건재하다면 기막히게 좋은 자리다. 부하들의 충성심이 있는 한 왕으로서의 자부심을 만끽할 수 있다. 나도 언젠가 최고가 되리라는 꿈을 꾸었다. 그러나 나는 오야붕을 따라갈 수 없었다. 최고는 머리로 하는 것이지 덩치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신을 위로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폭력이나 범법 행위를 대신 맡기엔 역부족이었고 오야붕의 분신처럼 충성을 바쳐야 하는 일 또한 버거웠다. 그러나 떠날 수 없었다. 건달 세계에도 룰이라는 게 있는데 명분이 없었다. 그 이후 오야붕을 배신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졌다. 오야붕 애인의 꼬임에 빠진 것이다. 함께 도망가요라는 그녀의 말에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가슴이 설렜다. 그녀가 나를 유혹한 원인은 오야붕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왕의 여자를 건드린다는 것은 나에겐 죽음을 부르는 일이고 왕에겐 권위를 떨어뜨리는 일이었다. 망치의 전화를 받은 지 일주일이 지났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답답했다. 오야붕이 나를 보면 뭐라고 할까? 화를 낸다면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망치가 안심하라고 했으나 잔뜩 겁을 먹고 구룡마을로 향했다. 실개천을 따라 산으로 오르는 길엔 민들레가 올라오고 있다. 누더기처럼 도단한
무허가 판자촌으로 올라가는 길엔 사람들이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 두 사람이 스쳐 지나갈 정도의 골목길도 오가는 사람이 별로 없어 한산하다. 새벽부터 일용직으로 나가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공터에 각종 쓰레기가 쌓여 있고 주민들은 길 옆 공중화장실을 사용한다. 골목길을 걸었다. 하얀 페인트 칠을 한 현관문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까만 매직으로 벽면에 적어놓은 글자가 눈에 들어온다. 거주가구 제 A지구 6동 4호. 심장이 쿵쾅거리고 얼굴이 달아오른다. 눈을 감고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조심조심 문을 연다. 잔뜩 긴장한 채로 현관으로 들어선다. 구두를 벗고 거실로 올라섰다. 곧바로 주방이고 안방이다. 한 남자가 나무 침대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얼굴에 노란 뿔테 안경을 끼고 살이 찐 남자였다. 어렴풋이 오야붕 모습이 남아 있었다. 내가 알던 형님이 확실했다. 나는 얼어붙은 듯 그 자리에 멈춰섰다. 형님, 안녕하세요. 남자는 잠깐 돌아보며 어서 오세요 할 뿐 누군지 모르는 것 같다. 그의 반응을 숨죽여 기다렸다. 저 찌질이에요. 남자는 굳은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그러더니 손을 천천히 쳐든다. 찌질이. 남자는 나를 알아보는 눈치다. 그는 한 손을 들고 나를 반갑게 맞았다. 나는 잠시 멍한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그는 나를 나무라지 않았고 지나간 이야기도 꺼내지 않았다. 그는 반신불수로 말도 어둔해서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 없는 상태였다. 옛날 기억을 깜빡깜빡 하는지 딴 사람 같았다. 그를 찾아오면서 나는 그에게 한 내 행동에 대한 정당성을 궁리했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했다. 어린아이처럼 변한 그를 마음 놓고 찾아가도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 오야분과 결별한 나는 서울 변두리 농장에서 꽃장사를 하면서 내 과거 전력이 알려질까봐 전전긍긍했다. 최선을 다해왔지만 세상사가 마음처럼 쉽지 않았다. 내 삶은 부초, 미지의 우주를 부유하는 것 같이 땅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 성당을 찾았다. 아는 사람이라곤 없었다. 세례를 받고 레지오 마리에에 가입하였다. 성모 마리아의 군대라는 뜻인데 기도와 이웃돕기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였다. 레지오 단원들을 데리고 간 날 그는 혈색이 좋아 보였다. 풍채가 건장한 남자가 안경을 쓰고 목에 턱받이를 하고 있었다. 침대 위에서 식사 중이었는데 포동포동하게 살이 오른 커다란 배꼽을 닮아 보였다. 그는 등받이에 기대고 불룩해진 배를 한 손으로 쓰다듬으면서 우리에게 미소를 지었다. 우리에게 식사를 했는지 물었고 우리는 모두 식사를 하고 왔다고 대답했다. 거실벽에 사진이 보였다. 푸른 잔디밭을 배경으로 많은 사람들이 서 있는데 사진 중앙에 상반신을 드러낸 한 남자가 환하게 웃고 있다. 상완 삼두구는 훌륭했고 어깨 위에 올라붙은 승모근은 오리알을 집어넣은 것처럼 멋지게 발달해 있었고 팽팽한 대흉근이 가슴에서 꿈틀거렸다. 근육들은 못을 박아도 튕겨나올 것만 같았다. 그는 많은 신하들을 거느린 왕처럼 보였다. 우리는 그가 식사를 마칠 때까지 거실 입구에서 기다렸다. 단장인 정 베드로와 변호사인 한 요셉을 따라
나도 셔츠를 벗어 소파 위에 놓고 혁대를 풀고 바지를 벗었다. 50대 초반인 정 베드로 단장은 청계천에서 인쇄업을 하는 중견 사업가다. 장애인 아들을 둔 그는 뜻한 바 있어 봉사활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40대 중반인 한요셉은 신부가 되라는 어머니의 뜻을 거스르고 변호사가 되었다. 그 후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봉사활동에 열심이다. 나는 소파에 앉아서 양말을 벗으며 방안을 둘러본다. 그가 숟가락을 놓고 고개를 끄덕이며 자비로운 모습을 하고 앉아 있다. 형님, 물 드셔야죠. 나는 팬티바람으로 냉장고로 달려가서 물통을 꺼낸다. 컵에 물을 가득 따라 형님에게 가져간다. 형님이 물을 마시는 동안 나는 싱크대에서 설거지한다. 음식을 남기지 않고 깨끗이 비어 있어 설거지는 수월하다. 형님을 목욕시켜야 한다. 욕실로 이동시키려면 쇠파이프를 용접해 만든 휠체어에 태워야 한다. 욕실은 거실에 붙은 창고를 개조한 곳이다. 좌변기가 있고 오른쪽 코너에 커다란 세탁기가 있다. 벽에 널판지로 만든 선반이 매달려 있고 선반 위에 비누와 퐁퐁 세제가 놓여 있다. 팬티만 걸친 정 베드로 단장이 침대 위로 올라가 배꼽 등 뒤에서 겨드랑이에 두 손을 집어넣고 들어 올렸다. 조금 들썩할 뿐 꿈쩍도 하지 않는다. 150kg 이상 나가는 거구를 번쩍 들어 욕실로 이동시킨다는 건 애초부터 불가능했다. 변호사 한요셉이 나섰다. 아이쿠, 숨을 몰아쉬고 힘을 주더니 얼굴이 일그러진다. 정 베드로와 한요셉이 다시 어금니를 꽉 꿰물고 그를 일으켜 세운다. 배가 출렁했고 몸의 중심이 흐트러지면서 목에 걸린 금목걸이도 출렁한다. 가까스로 그를 휠체어에 앉혔다. 나는 엎드려서 휠체어 뒷바퀴를 앞으로 굴리고 정 베드로와 한요셉은 앞에서 양손으로 다리를 하나씩 치켜들고 당긴다. 휠체어가 삐걱거리며 탱크가 고개를 넘어가듯 문지방을 넘어 욕실로 들어간다. 형님 옷을 하나하나 벗긴다. 알몸으로 휠체어에 앉은 형님 배가 커다란 고무풍선 같다. 나는 형님에게 물었다. 요즘 식사는 잘하세요? 요즘 다이어트 중이라서 아침을 조금만 먹었슈. 그는 배를 내려다보면서 대답했다. 아침은 한 끼만 먹는다고 했을 때 옆에 서 있던 한 요셉이 쿡 웃는다. 그는 건강을 위해서라며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꼭꼭 챙겨 먹는다. 아침은 밥을, 점심은 밥과 라면을, 저녁은 식빵과 라면을, 그리고 간식으로 바나나를 먹는다. 냉장고 안에 라면이 가득 들어있고 침상 머리맡에는 삶은 고구마와 옥수수가 놓여 있었다. 단원들은 언젠가부터 그를 배꼽 형님으로 부르기 시작했다. 우리는 일요일이 되면 형님을 찾아가 봉사를 하고 그의 지시를 따른다. 목욕을 시키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한다. 천장에 비가 새면 지붕에 올라가서 루핑을 덮고 못질을 하고 방에 찬바람이 들어오면 창문에 비닐을 막아준다. 백곰 형님은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욕하면서 지난날 이야기할 때가 가장 즐겁고 행복해 보인다. 그는 영화배우 율브리너 같다. 정 베드로가 바리깡으로 머리카락을 빡빡 밀었기 때문이다. 나는 바디로션을 손바닥에 듬뿍 묻혀 목과 어깨에 문지르고 넓은 등에도 문질렀다. 그가 손으로 머리 쪽을 가리킨다. 빡빡머리에 로션을 발라달라는 짓이다.
로션을 뿌리고 문지르자 고개를 돌릴 때마다 머리가 전깃불에 반사되어 반짝반짝 빛이 난다. 목욕을 끝내면 새 옷으로 갈아입힌다. 서랍에서 새 양말을 꺼내어 커다란 발에 신긴다. 이제 끝났어요?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50대 중반이 채 안 돼 보이는 여자였다. 이것 좀 먹여보세요. 여자는 방 안으로 들어서며 보자기를 내려놓는다. 삶은 옥수수였다. 후에 알았는데 이웃집에 사는 여자였다. 몰라보게 깨끗해졌네요. 손등으로 이마를 쓸면서 방 안을 둘러보던 여자의 표정이 밝아졌다. 형님과는 어떤 관계일까? 옆집에 사는 도우미일까? 비밀스러운 관계일까? 혹시 딱지를 노리는 여자일까? 나는 궁금했지만 묻지 않는다. 그건 형님의 사생활 영역이다. 왕년의 형님 이야기를 이웃 여자도 알고 있는 듯 했다. 나도 알고 있다. 반대파에게는 두려운 존재였고 동료들에겐 믿음직한 돌격대였다. 영등포를 완전히 제압하고 활동 무대를 넓혀나갔고 그때가 그에겐 전성기였다. 그때부터 부하들은 그를 큰형님 또는 오야붕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그런데 저 여자분은 누구죠? 한 요셉이 사진 하나를 가리키자 그녀가 대답한다. 이 양반이 한창 잘 나갈 때 만난 여자였대요. 어느 날 몇 개의 강남 사업장을 접수하고 돌아왔을 때 집에 아내가 보이질 않았다고 해요. 천장 위에 아무도 몰래 숨겨두었던 돈을 갖고 날아버린 거래요. 젊은 놈과 눈이 맞아서 달아났다고. 여자의 말에 나는 속으로 뜨끔했다. 단원들도 배꼽이 왕년의 조폭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다. 오야붕 애인 현숙은 그에게 헌신적이었다. 영등포 다방에서 일하던 젊은 여자였다. 현숙의 모함으로 나는 오야붕에게 죽지 않을 정도로 얻어맞은 적이 있었다. 몇 달 사귀지도 않은 젊은 년의 말만 듣는 오야붕이 섭섭했다. 나는 그녀의 눈웃음에 덩달아 웃었을 뿐이다. 그걸 그녀는 희약가시한다고 오야붕에게 고해 바쳤다. 나는 오야붕 주먹에 맞아 이가 부러지고 얼굴이 찢어졌다. 어린아이 머리통보다 큰 주먹이 날아올 때마다 내가 살아온 전 생애가 눈앞을 스쳐 지나갔다. 나는 병원에서 적개심으로 이를 갈았다. 그가 죽기만을 바랐다. 내가 죽일 수는 없고 누구와 싸우다가 맞아되지든 술 먹고 차에 치여 되지든 내 앞에서 사라지기를 간절히 원했다. 그가 사라지면 명분상 내가 오야지가 될 것 같았다. 왕년의 두목과 다르게 요즘은 상징적이어서 싸움의 달인이 아니더라도 크게 염려될 일은 아니었다. 그 즈음 주먹 세계의 경쟁도 점점 치열해졌다. 절대 권력만 살아남는 정글의 세계에서는 조그만 틈이 생겨도 승자가 바뀌는 법. 오야붕은 호시탐탐 하이에나들의 도전을 받아들여야 했다. 그동안 새를 불린 망치가 오야붕의 자금줄일 부인 여자들을 빼돌려 지방으로 팔아버린 일이 발생했다. 불법적으로 납치한 여자들이었는데 망치가 선수를 쳤던 것이다. 그것은 왕권에 대한 도전이었다. 강남의 호텔에서 신년회를 열던 날 망치 패거리가 후문 주차장에서 오야붕을 급습했다. 무적의 오야붕은 처음이자 마지막 싸움에서 진 것이다. 자신이 저지른 상황과 똑같이 비겁한 행동으로 당한 결과였다. 오야붕은 망치 부하가 등 뒤에서 가격한 벽돌에 기절했고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다.
이런 것을 두고 인과응보의 법칙이라고 했던가. 그는 병원에서 퇴원한 후 음식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먹어댔다. 그의 체중은 현저하게 불어났다. 100kg을 훌쩍 넘더니 몸무게는 상상할 수 없도록 늘어갔다. 혼자 거동할 수 없었다. 우람하던 물건은 차츰 줄어들면서 뱃살 속으로 숨어버려 단추가 되어갔다. 모든 것에는 나쁜 것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음식이라면 맛없는 것이 없고 음식을 먹는 일 모두 즐거운 일이었다. 사우나에 다녀온 어느 날 현숙이 말했다. 오빠, 나 미국에 다녀올까 봐요. 언니가 미국에 있는데 한번 다녀가라고 편지가 왔다고 했다. 오야붕은 그녀를 의심해 본 적이 없었다. 눈을 감으면 잠자리에서 까무러치듯 자지러지는 그녀 모습이 클로즈업 되었다. 어디 가서 나 같은 놈을 만날 수 있겠어. 자부심이 가득했다. 사랑이란 여자의 입장에선 능력 있는 남자에게 붙어서 공짜로 얻어먹고 싶은 마음이고 남자의 입장에선 자신의 유전자를 가진 아이를 건강하게 낳아 양육해줄 젊고 싱싱한 자궁에 대한 열망뿐. 여기서 벗어나는 사랑 이야기는 대중을 기만하는 사기일 뿐이다. 텔레비전에 나오는 자막을 보면서 그는 코웃음을 쳤다. 그러나 미국으로 떠난 현숙은 돌아오지 않았다. 곧 돌아온다던 여자가 사라진 것이다. 그녀가 사라지는 일을 내가 도왔다고 믿은 그가 사사건건 나를 의심했다. 나는 억울했다. 내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었지만 그를 떠나기로 했다. 며칠 후 나는 오야붕을 남겨두고 도망쳤다. 그동안 지켜오던 의리를 배반하고 주랭랑을 친 것은 조폭 세계에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는 행위였다.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세계였다. 나는 애초부터 그 세계와는 맞지 않았다. 해동파의 오야지, 망치. 춘식은 이름만큼이나 귀족처럼 품위를 지키려고 했다. 강남 대모산 밑에 있는 판자촌의 재개발 사업 이권에 개입하면서 딱지를 많이 모아놓고 있었다. 그는 오야붕에게 두 구좌를 제공해 줌으로써 의리를 지키고자 했다. 오야붕을 모신다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었다. 한 구좌는 5평이었다. 두 구좌, 10평을 차지한 오야붕은 특수층이다. 대부분 5평에서 취사를 하면서 생활하고 있다. 만서가 너 대봉 형님을 잘 관리해라. 어느 놈이 접근해서 사기를 칠지 모르니 가끔 들러 접근하지 못하게 해라. 오대봉은 5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를 따라 의붓아버지 집으로 갔다. 의붓아버지는 대봉에게 자신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놈이라고 걸핏하면 두들겨 팼다. 쳐다본다고 때리고 앉아있다고 때렸다. 대봉은 존재 자체로 닥치는 대로 맞았다. 누군가에게 얻어맞기는 어린 나이였지만 그렇게 10년을 얻어맞다가 집을 나왔다. 어느 날 오대봉은 집을 찾아가 의붓아버지를 흉기로 그의 나이만큼 수십 번 찔러 살해했다. 그리고부터 교도소를 들락거렸고 남대문 시장에서 환각제를 팔았고 나중엔 가짜 비아그라를 팔았다. 남대문 도매상에 유통되는 비아그라가 엄청나다는데 놀라기도 했고 수입원을 장악한 만큼 이 세계를 주름잡을 것을 알고 있었다. 그를 추종하는 무리가 생겨 오야지가 되었다. 그는 어설픈 허세 따윈 부리지 않았다. 그는 인간의 한쪽 면에 대해 완벽하게 이해했다. 두려움과 공포, 욕망과 나약함 등 삶을 비극으로 빠뜨리는 약점에 대해
손바닥 들여다보듯 환히 알고 있었다. 한 번 오야붕은 영원한 오야붕이다. 그는 지금도 사람들을 턱으로 부린다. 이웃집 여자를 어떻게 다루었는지 여비서처럼 도와준다. 형님 앞에서는 모두들 허리를 굽혀야 한다. 신부와 목사, 스님도 침상에 비스듬히 앉아 말을 하면 머리를 조아려야 한다. 반신불수가 된 이후 자신의 약점을 최대로 활용하는 것이다. 어눌한 말투로 이야기를 하면 무슨 말인지 알려고 모두 무릎을 꿇고 귀를 기울인다. 모두들 형님의 옆에 있으면 굽실거리게 된다. 잘못한 것이 없어도 주눅이 든다. 짙은 눈썹, 지그시 내려다보는 눈, 일자로 닫힌 입술이 사람을 압도한다. 그는 부하들의 인사를 받는 군 사령관 같은 모습이다. 우리가 옆에 있으면 전쟁터에서 지휘하는 장군보다도 더 당당하고 활기찼다. 그는 우리가 도착하자마자 명령을 내린다. 침상 위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면서 지팡이를 주의봉처럼 들고 나무판자와 벽을 가리켰다. 나무판자로 선반을 만들어 벽에 설치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이다. 책상을 가리키며 손가락 2개를 치켜들고 다시 3개를 든다. 책상 앞으로 다가가서 서랍을 열었다. 둘째 서랍에 톱이 있고 셋째 서랍에 못이 있다. 내가 톱으로 나무를 자르고 벽에 못을 치는 동안 그는 침대 위에서 텔레비전을 보면서 휴식을 취했다. 선반을 벽에 설치하고 돌아보니 그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인다. 지시사항을 똑바로 완수했다는 것이다. 한 요셉이 형님의 풍만한 배에 비누칠을 하면서 말했다. 형님은 근육이 너무 대단해요. 나? 요즘 운동하고 있어요. 에이, 형님이 어떻게 운동해요? 똑바로 앉아요. 똑바로 앉았구만요. 그가 대꾸했다. 알몸으로 앉아있는 그는 웃으면서 계속 비명 소리를 멈추지 않는다. 간지럽다고 몸을 비트는지 찰싹하고 볼기짝 때리는 소리가 들린다. 형님, 배가 들어가는 운동을 좀 해야 되겠슈. 배꼽 아래로 손이 들어가질 않아요. 한 요셉이 형님 뱃살 밑으로 손을 밀어 넣으며 말했다. 형님, 날씨가 덥지요? 더워서 그런지 거시기가 서질 않네요. 지난번엔 비누칠만 해도 바짝바짝 잘 섰는데요. 그는 아무런 말이 없다. 휠체어 위에서 한숨 소리가 들린다. 에이, 형님, 농담 한번 해본 거예요. 그는 여전히 말이 없다. 머리에 비누칠을 하면서 한 요셉이 물었다. 형님, 시원해요? 아파. 좀 살살해요. 그는 한 손으로 머리를 거칠게 쓸어 올리며 대답했다. 화난 목소리였다. 가을이 시작될 무렵 토요일 오후 나는 대모산에 올라갔다 내려오는 길에 형님에게 잠시 눈인사라도 하고 가리라 마음먹었다. 골목길은 마치 내가 어린 시절에 눈일곤 했던 그 오솔길처럼 꾸불꾸불했다. 현관문을 열려는데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온다. 안방에서 들려오는 신음소리였다. 무슨 일일까? 나는 동작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하.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어디 아픈가? 그렇다면 큰일인데 형님을 그냥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문을 열고 들어가려는데 갑자기 여자의 나지막한 웃음소리가 들려온다. 나는 순간 멈칫했다. 조용히 문을 닫았다. 초가을 따가운 햇살을 받으며 돌아오는 길에 어디선가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한참 걷다가 돌아보니 커다란 개가 숲길 언덕 위에서 나를 내려다보며 사납게 짖어대고 있었다. 개가 짖을 때마다 개가 묶인 말뚝이 흔들거렸다. 금방이라도 말뚝을 뽑고 달려들 기세여서 나는 뛰다시피 그곳을 벗어났다. 일요일 오전, 우리는 평소와 같이 형님을 찾아간다. 텔레비전을 틀자 화면에서 이상한 장면이 나오고 있다. 침대 위에 젊은 여자가 웃고 있는데 가슴이 활짝 열려 있다. 나는 민망해서 얼른 텔레비전을 껐다. 그것은 S 채널이었다. 형님이 요즘 밤에 잠을 잘 수가 없다고 했는데 혹시 저것 때문일까? 몸 한쪽이 마비되어도 가운데는 성한 걸까? 바람이 난 걸까? 걷는 것도 혼자 못하면서 섹스에 관심을 가진 걸까? 나는 형님을 쳐다보았다. 그가 침대 위에서 뭐라고 중얼거리는데 알아들을 수 없다. 나는 물었다. 형님, 방금 뭐라 하셨어요? 그는 어눌한 발음으로 대답한다. 저무년들이 밤새도 보고 있어 잠을 잘 수가 없슈. 젊은 년들이 밤새도록 벌거벗고 있어서 잠을 잘 수가 없다는 것이다. 나는 놀랐다. 그의 말 때문이 아니라 그를 바라보는 내 시선 때문이었다. 이제 그만 죽어야지 라고 되뇌는 대신 덤으로 남은 인생을 즐기기로 한 걸까? 그는 정직하게 자신의 불평을 호소했고 인간 본성의 어둡고 불편한 면을 솔직하게 드러냈다. 나는 인간으로서 그가 가진 본능적 욕구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옆에서 한 요셉이 돌아보며 말했다. 형님, 날씨가 선선하니 이젠 운동을 해요. 밖에도 조금씩 다니시고요. 형님은 잊어버린 것을 기억해내려는 듯한 표정으로 한참 동안 한 요셉을 쳐다보았다. 나 비아그라 하나 구해줘요. 뭐라고요? 한 요셉은 깜짝 놀랐다. 갑자기 그건 왜요? 형님이 먹으려고요? 궁금해. 지금도 효과가 있는지. 그가 어색하게 웃으면서 말했다. 운동하라고 했지. 누가 그런 운동하라고 했어요? 한 요셉의 눈이 커졌다. 비아그라를 먹겠다니 예상치 못한 상황이다. 형님이 왜 갑자기 그것을 원했을까? 하루 종일 나무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는 시간이 무료하고 긴긴 밤이 지겹다고 했다. 무료한 시간에 텔레비전 돌리다가 이상한 화면이 나왔을 것이다. 한 번쯤 여자나 섹스에 대한 상상을 했을 것이다. 내가 그의 처지였다면 더 했을지도 모른다. 텔레비전에 나오는 여자 때문도 아니고 형님 잘못도 아니다. 형님은 오늘 밤도 잠을 자지 못할 것이다. 예기치 못한 상황에 우리는 난처했다. 한 요셉이 내게 말했다. 요즘 형님이 이상해. 봄이 오면 산책을 시켜야겠어요. 비아그라를 먹으면 죽을지도 몰라요. 나는 한 요셉에게 말했다. 설마 그러겠어요? 한 요셉은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주 우리가 방문했을 때 형님은 좋은 일이 있는지 얼굴에 희색이 넘쳤다. 새로운 놀이를 시작하는 아이처럼 흥분으로 들떠있고 의욕에 차 있었다. 그는 호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낸다. 파르스름한 알약이다. 한 요셉이 내게 속삭였다. 형님이 원하던 물건을 손에 넣은 것 같아요. 나는 불안했다. 어쩌면 그가 충동적으로 섹스를 할 기세라서 두려웠을지도 모른다. 단원 중에 비아그라를 선물할 사람은 없다. 이웃집 아주머니가 선물했을까?
형님이 비아그라를 먹으면 어떻게 될까? 할 수는 있을까? 한다면 누구랑 할까? 위험하지 않을까? 짧은 시간에 숱한 생각이 스쳐갔다. 그는 비아그라를 정성스럽게 손수건에 말아서 트레이닝복 윗주머니에 깊이 간직하였다. 며칠 전 왕년에 데리고 있던 꼬붕이 다녀갔다고 했다. 다음 일요일 날 나는 형님을 찾아가지 않았다. 아침에 일어나니 온몸이 나른하고 어질어질했다. 사명감은커녕 도움이 절실하지도 않은데 의무감으로 봉사한다는 것 자체가 허세는 아닐까 의문이 생기고 의미 없는 헛고생을 하는 것 같았다. 단장 정베드로에게 몸살 감기가 있어서 가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언제까지 이래야 하는 건가? 그가 죗값을 치르고 있는 마당에 감기 탓도 있지만 착하지도 않은 형님이 자신의 처지도 모르고 사람 부리는 걸 당연해야 하는 것 같아 싫었다. 그의 얼굴을 떠올리면 머리가 지끈거려왔다. 그 다음 주 일요일에 찾아갔을 때 형님 기분이 매우 언짢아 보였다. 그의 얼굴이 너무나 슬퍼 보였다. 고개를 푹 숙일 때마다 한숨이 새어나오는 것 같기도 했다. 트레이닝복 호주머니에 넣어두었는데 확인도 안 해보고. 형님은 목소리가 떨렸다. 말을 하면서 눈썹을 치켜 세웠고 사납게 으르렁거렸다. 단장 정베드로의 말에 따르면 한요셉이 호주머니 확인을 안 하고 비아그라가 든 잠옷을 세탁기에 넣고 그냥 돌려버렸다고 한다. 아차 하고 잠옷을 꺼냈을 땐 물에 녹아서 흔적 없이 사라져버린 후라고 했다. 소중하게 간직하던 비아그라를 한 번 사용해보지 못하고 날려버렸다고. 침대 위에서 형님의 한숨 소리가 다시 크게 들려온다. 돌아오는 길에 한요셉이 내게 말했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상심해 있던 형님은 비아그라 같은 건 잊어버리고 활기를 되찾았다. 형님은 우리가 힘들다고 생각되면 맥주 파티를 열자고 했다. 그날도 그랬다. 형님이 침대 밑에서 낡은 가죽 지갑을 꺼내며 내게 맥주를 사오라고 한다. 알았다고 일어서는데 억지로 10,000원 지폐를 손에 쥐어준다. 나는 마을회관 앞 슈퍼마켓으로 내려갔다. 빨리 가려고 지름길인 골목으로 들어섰다. 골목길은 가도 가도 끝이 없다. 다닥다닥 붙은 판잣집만 끝없이 이어진다. 다른 길로 가도 똑같은 모양의 장독대와 LPG 가스통만 보일 뿐 점점 슈퍼와 멀어지고 있다. 대낮임에도 길을 잘못 든 것이다. 다행히 동네 사람을 만나 가게가 어디 있는지 물어 마을회관 옆 상거리에 있는 슈퍼에 들렸다. 맥주가 담긴 라면 박스를 둘러매고 뛰어서 형님 집에 도착했을 때는 시간이 꽤 지나 있었다. 형님, 너무 늦었구만요. 나는 라면 박스를 내려놓으며 숨을 몰아쉬었다. 형님은 수고했다는 듯 한번 쳐다보고는 단원들을 둘러보며 빨리 앉으라는 손짓을 한다. 라면 박스 안에는 맥주와 오징어, 땅콩, 비스킷과 바나나가 들어있다. 정 베드로는 오징어를 가스레인지에서 굽고 한요셉은 거실 한쪽 벽 선반에서 유리잔을 때렸다. 모두 형님을 중심으로 방바닥에 둘러앉았다. 형님은 냉장고 문을 열고 포도주 한 병을 꺼내라고 했다. 누가 선물했는지 모르지만 아껴둔 것이 분명했다. 그는 포도주를 한 잔씩 따라주면서 말했다. 많이 들어유. 우리는 잔을 부딪히고 건배를 하며 외쳤다. 형님을 위하여. 시간이 흘러도 이날은 우리 모두
행복한 날 중 하루로 기억할 것 같다. 그즈음 형님의 관심 영역이 넓어졌다. 침대 위엔 항상 성경책이 놓여 있었다. 테이프를 틀면 때때로 불경 소리가 들리고 찬송가도 들려왔다. 종교에 대한 관심이 많아진 모양이었다. 겨울이 가고 봄이 왔다. 형님은 지난 겨울밤에 혼자 침대에서 떨어졌는데 아침에 발견됐다. 그 결과 몸이 급속도로 약해졌다. 일어날 수가 없어서 밤새도록 방바닥에 웅크리고 있었다. 몸이 얼어서 병원에 실려갔다 온 후 그의 목에 호루라기가 걸려 있었다. 보건소에서 걸어줬다고 했다. 이거 웬 호루라기예요? 묻자 그는 자랑했다. 이거 여길 누르기만 하면 돼. 호루라기 몸통에 붙은 버튼만 누르면 119 구조대로 신호가 간다고 했다. 겨울 내내 상심해 있던 그는 봄이 되자 생기를 되찾았다. 새로운 놀이를 시작하는 아이처럼 호기심과 흥분으로 들떴다. 어느 날 방 한켠에 이상한 물건이 놓여 있는데 처음 보는 것이었다. 이거 웬 거예요? 응, 구청에서 내게 보내왔구먼. 장애인용 전동 스쿠터였다. 날씨가 풀리면 야외로 나가봐야지. 그는 서울 시내를 드라이브할 작정이라고 했다. 운전하는 방법 좀 가르쳐줘요. 형님 혼자선 위험해요. 그렇지, 아직은 좀 위험하겠지? 그는 시무룩해졌다. 나는 그가 쉽게 포기하지 않으리라는 걸 안다. 고속도로를 달리겠다고 하지 않은 것만도 다행이다. 그때 문이 열리더니 누군가 들어온다. 이웃집 여자였다. 그녀는 모야붕에게 접근해 밥도 해주고 정부에서 나오는 보상금도 관리를 해주고 있었다. 그녀는 모야붕의 병 수발에서 해방되고 관리자로만 행세했다. 그날은 한복을 입고 머리엔 파마도 했다. 결혼 예식장에 가는 길에 들렀다고 했다. 수고 많아요. 지나다가 잠깐 들렀어요. 여자는 안방으로 들어오더니 양손을 머리 위로 올리고 한 바퀴 빙그로 돌았다. 어때요? 어울리지 않죠? 응, 잘 어울려. 형님이 흐뭇하게 바라보자 여자가 웃었는데 여름에 산에 갔다가 형님에게 들렸을 때 안방에서 흘러나오던 웃음소리와 닮아 있었다. 여자는 예식장에 다녀오겠다면서 일어섰다. 형님은 흐뭇한 표정으로 이웃집 여자가 나가는 걸 바라보았다. 이쯤에서 생을 마감한다면 그는 전설이 될 것이다. 대모산에 꽃들이 피기 시작했다. 핸드폰이 울렸다. 빨리 오라는 다급한 청베드로 목소리가 들려왔다. 방문하는 날도 아닌데 형님이 급히 오라고 호출했다는 것이다. 나는 달려나갔다. 봄이지만 아직 날씨는 쌀쌀했다. 눈이라도 내릴 것처럼 하늘이 뿌옇다. 골목 미장원을 지나 흰색 현관문을 밀었다. 이상한 냄새가 났다. 이게 무슨 냄새인가? 잠시 정신이 아찔해지는 것 같았다. 밖으로 뛰쳐나가 숨을 크게 들여마셨다.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이 분명했다. 형님 안녕하세요 소리쳤지만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다. 그의 신발은 현관에 있었고 그는 보이지 않았다. 벽에 붙은 스위치를 올리자 형광등이 켜지고 노란색 이불 위에 앉아있는 사람의 윤곽이 보인다. 뿔테 안경을 낀 채 배설물이 질펀한 침상 위에 백곰이 앉아 있었다. 자세히 보니 푸른색 이불이 노랗게 변해 있었다. 그는 엄숙한 표정이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놓고
고개를 숙인 채 앉아있는 모습이 너무나 의연해 보였다. 방 안은 터질 듯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어이, 어서 와요. 백곰 형님이 고개를 들더니 안경 너머로 말했다. 아주 멀리서 들려오는 것 같았고 차분한 말투였다. 형님이 침대 위에서 똥오줌을 싼 채로 아랫도리를 드러내고 앉아 있다니 깔고 앉은 이부자리와 몸은 배설물로 짓이겨졌다. 다가가자 냄새가 더 짙게 코끝을 찔러온다. 똥오줌이 질펀했다. 무언가를 해야겠는데 뭘 해야 할지 몰라 잠시 서 있었다. 잘못하다가는 우리도 오물범벅이 될 것 같다. 그 자리에 선 채 양말부터 벗었다. 바지를 벗어 소파 위로 던졌다. 팬티 바람으로 침대 위로 올라가자 나무 침대에서 삐걱 소리가 나며 냄새가 확 코를 찌른다. 메스껍고 현기증이 난다. 코를 막고 숨을 쉬지 않았지만 나도 모르게 구역질이 났다. 아 하고 신음이 배어 나왔다. 비위가 약한 나는 그날따라 더 심했다. 그가 입고 있던 추리닝을 벗기고 침대 한쪽으로 옮겨 놓았다. 침대 위에 있는 이불을 둘둘 말았다. 목욕물이 덮여질 때까지 빨래부터 시작했다. 옷을 뒤집어 배설물을 털어내자 변기가 금방 찼다. 변기 레버를 눌렀으나 물이 나오지 않는다. 배설물이 그대로 남아있다. 바가지로 물을 붓자 배설물이 물과 뒤엉겨서 밖으로 확 넘친다. 청소용 소를 집어넣고 아래로 압력을 가한다. 물이 자꾸만 밖으로 흘러넘친다. 오물이 배출구를 꽉 막아버린 것이다. 나는 변기 뚜껑을 닫고 시멘트 바닥에 쪼그려 앉았다. 청소용 솔로 옷에 묻은 똥을 털어낸다. 세탁기에 옷을 넣고 작동 버튼을 눌렀다. 5분이 지나도 세탁기가 돌아가지 않는다. 뚜껑을 열어보니 빨랫감이 처음 상태 그대로 있다. OECD 국가이며 1인당 국민소득이 26,500달러의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인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강남구에 아직도 수돗물이 나오지 않는 마을이 있다. 바로 이 동네다. 지하수물이 흘러나오는데 그날은 그 지하수물조차 나오지 않는다. 다행히 함지박에 받아둔 물이 있어 몸을 씻길 수 있을 것 같다. 아직 물은 덮여지지 않았다. 급한 대로 함지박물을 바가지에 담아와서 그의 머리에 퍼부었다. 고무장갑 낀 손으로 목덜미와 팔에 묻은 오물을 밀어낸다. 오물이 옆구리를 타고 흘러내린다. 정베드로는 입을 꽉 다물고 양손으로 형님 등을 문지르고 옆구리와 배에 묻은 오물을 닦아낸다. 이마에 흐른 땀을 팔꿈치로 닦아낸다. 한요색과 나는 옆구리와 배에 비누칠을 하면서 숨을 쉬지 않은 채 손을 놀린다. 땀이 목덜미에서 가슴으로 흘러내린다. 팬티가 흠뻑 젖어 있다. 전쟁터 같다. 형님이 눈을 감은 채 말한다. 미안해요. 그의 목소리가 갈라지고 말은 불분명해져서 낮은 흐느낌처럼 들렸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짧은 순간이지만 콧잔등으로 흐르는 눈물이 보였다. 그의 얼굴은 일그러졌고 턱은 떨리고 있었다. 더 이상 볼 수 없어 눈을 돌렸다. 어떤 순간에 포착한 행동 속에서 우리는 가끔 난데없는 진실 혹은 급작스럽게 밀려오는 감동을 대면할 때가 있다. 큰형님이 울다니. 한때 내 우상이었던 그를 울게 해서는 안 된다.
적어도 그가 그래선 안 된다. 몸을 앞으로 구부리고 벽에 알몸을 의지한 채 서 있는 그가 힘들어 보인다. 다리를 엉거주춤 벌리고 엉덩이를 내밀고 서 있는 그 모습을 보는 내 눈이 뿌옇게 젖어든다. 나는 벽에 한쪽 다리를 붙이고 두 팔을 뻗어 그의 허리를 안았다. 한요셉이 옆에서 침묵을 깬다. 형님,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나는 그의 발을 따뜻한 물에 담그고 발바닥과 발가락 하나하나를 주물러 주었다. 옷장 안에서 새 이불과 요를 꺼내어 침대 위에 펼쳤다. 새 옷으로 갈아입혔다. 손톱을 깎고 발톱을 깎아주면서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는 미소를 띤 채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두 다리로 걸어서 집에 오자마자 나는 화장실로 들어갔다. 아주 조심스럽게 샤워기를 틀었다. 굵은 물줄기가 쏴 하고 따뜻한 물이 머리에서부터 흘러내린다. 나는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물의 감촉을 즐기면서 한참 동안 서 있었다. 행복했다. 일상이 감사하게 느껴진다. 불평도 사라진다. 이제 일상이 행복이라는 걸 깨닫는다. 형님을 통해서 내게 그분이 오셨구나 하고 세상엔 우리에게 현실을 알게 해주는 곳도 있고 또 우리를 꿈꾸게 하는 곳도 있다. 불행을 견디는 생명에겐 미안하지만 형님이 맡은 역할이 있었던 것이다. 그 후 나는 그를 볼 수 없었다. 지병이 악화되어 요양원으로 갔다고 했고 그곳에서 수녀님들의 도움을 받다가 영면했다고 한다. 망치형은 폭행 사건으로 교도소로 갔다고 했다. 별이 뜨는 밤 나는 베란다로 나간다. 머리를 내밀고 창밖을 내다본다. 백곰 한 마리가 북극의 빙하 위에서 하늘을 쳐다보는 모습이 떠오르고 큰 형님이 두 다리로 일어서서 두 팔을 하늘 높이 흔들면서 포효하고 있다.